완주 전주 통합을 찬성하는 두 지역단체가 상생발전 방안을 내세우며 본격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전북도는 통합 특례시를 재차 강조했는데 얼마나 공감대를 모을지 관심입니다. 지역 가맹점 할인 혜택으로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전주사랑 상품권, 이른바 돼지카드. 이달치 충전을 시작하자마자 마감돼 시민 불만이 컸는데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이후 급증했는데 이른 더위와 늦더위도 늘고 있습니다. 큰 비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 속속에서 온열 질환 위험성과 예방법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와 전주 지역 단체가 최근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해당 의회에 이 합의안을 수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지방의회 운영,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등 12개 분야에서 모두 105개로 추려진 완주 전주 상생 발전 방안. 그동안 제기된 통합 반대 이유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담았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와 전주 지역 단체들은 특히 전주시에 상생 발전 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반대 주민들을 설득한다면서도 반대 여론의 정점은 결국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 읍면을 순회할 겁니다. 지금 군수가 순회하면서 하듯이 저희는 저희들 안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버텀업 방식의 더 면별로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가 수렴도 하고. 이에 대해 완주군은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말은 저는 선언적인 말씀은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런 현혹에 완주 군민들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완주 군민들의 선택이 관건인데 통합 찬반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에 달렸습니다. 신뢰를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통합이 안 돼가 아니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니 그 통합을 위해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완주군 의회도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찬반 여론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와 같은 갈등 반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북도는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곧바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통합 특례시 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박웅 기자입니다. 5년 전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 기준을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결과인지 또 만족하고 계시는지 그건 꼭 묻고 싶습니다. 역대 네 번째 완주 전주 통합 추진과 맞물려 전북도는 통합 특례시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특례시가 출범하면 하계올림픽 유치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도시 규모를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과 국비 확보라는 실질적 이익이 완주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과감한 통합 인센티브와 거점 특례시 지정을 검토 중인 만큼 적어도 1조 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구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때는 심각한 특례시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점 도시별로. 반면 완주군은 최근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만큼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인구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사실상 통합 특례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10만으로 낮추는 것만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랑 공동 대응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75만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 도시라는 특례시의 장밋빛 청사진이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모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최근 국회 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시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사랑 상품권, 이른바 돼지카드, 지역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이 있어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달 돼지카드가 일찍 소진돼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은행 출입구에 전주사랑 상품권 한도가 소진됐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7월 1일 오전 9시, 이달치 돼지카드 전주사랑 상품권 충전을 시작하자마자 몇 분 만에 마감된 겁니다. 같은 날 새벽 0시, 온라인에서도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지만 새벽 6시쯤 끝났습니다. 아침 8시 반에 했는데 저기 소진됐다고. 딴 때는 9시쯤 되면 9시 넘어서도 했는데. 전주사랑 상품권 충전이 예전보다 빨리 끝난 이유는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달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금액은 75억 원으로 평소의 37%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사랑 상품권 2천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가운데 1,375억 원을 이미 상반기에 소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00억 원 정도를 발행할 방침인데 지난달 전주시 1차 추경에서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달 발행 규모가 줄었습니다. 전주시가 예정대로 전주사랑 상품권 2천억 원을 발행하려면 시 부담금 28억 원을 포함해 모두 57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올해 잔여 발행 규모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하여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찌우기 위해 출시한 전주사랑 상품권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어선에서 바다에 빠지는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순식간에 그물이나 밧줄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문어잡이 어선에서 20대 외국인 선원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시 선원은 그물을 내리던 중 발이 걸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선 60대 남성이 그물에 몸이 걸려 배에서 떨어져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투망줄이 끊어져 선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물이 우원히 그냥 전속으로 호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발이라도 늦다든지 손에 걸린다든지 뭐 옷에 뭐 걸린다든지 그러면 딸려가 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물 위에 어그적 하고 있다 보면은 걸리면 채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10년 새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내역을 보면 해양안전사고 378건 가운데 77.5%가 그물과 밧줄에 의한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선원 19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해가 어구에 감겨 물에 빠지거나 모터로 그물을 걷는 양만기에 끼어 발생했습니다. 파도와 바람 등에 의해 그물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만큼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어구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양만기를 가동할 때 그물을 끼우는 등 추가 작업을 멈춰야 하고 배 위치를 조정해 어구가 당기는 힘을 줄여야 합니다. 순식간에 해상이 추락할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항시 그물과 양만기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뒤늦지만 오는 10월부터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팽창식 조끼 구매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에 SUV 차량이 돌진해 10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운전자는 주차 중에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여유로운 분위기의 고속도로 휴게소 점심시간.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들이닥칩니다.
실내는 아수라장이 됐고 놀란 손님들은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부르릉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 차가 이렇게 돌진해 있어. 그리고 유리 깨진 소리 나고 안에 비명 소리 나고 그랬죠. 차량은 반대편 주반 배식대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유리벽을 그대로 뚫고 나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방지용 말뚝까지 밀려 들어올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손님 1명이 팔을 크게 다치는 등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건 80대 운전자였습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 주차 중에 페달이 헷갈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황하셔갖고 뭐 엑셀을 더 세게 받으셨겠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으셨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1.6%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건수도 5년 만에 36%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동시에 대체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2010년대부터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오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대 이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모두 급증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1970년대 평균 8.3일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14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16.7일까지 증가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 역시 1970년대 평균 4.2일에서 2010년대 9일로 배 이상 늘었고 2020년대에는 12.9일까지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발생 일수 순위를 보면 상위 5위에 속한 해는 1994년을 제외하면 모두 최근 10년에 포함됩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주로 7, 8월에 발생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8월에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거의 없던 5, 6월이나 9월에도 나타나면서 이른 더위와 늦더위가 빈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폭염은 2018년에 31일이었고 열대야는 지난해에 24.5일이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폭염과 열대야의 증가세가 피부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극심한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온열 질환이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국적으로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실제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온열 질환,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과도한 땀 배출로 몸에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어지럼증과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되는 열탈진이 나타납니다. 전해질 손실이 심해지면 근육 경련과 열경련이 발생하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열사병으로 진행되는데요. 열사병은 치사율이 높아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3,700여 명, 한 해 전보다 31.4%가 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227명이 발생했는데 한 해 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 셋 중 1명은 65살 이상 노인인데요.
신고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34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23명으로 67.6%를 차지하면서 고령층이 온열 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 때문인데 영유아나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광선이 없더라도 덥고 습한 곳에서는 탈수 증세가 오면서 열사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올여름도 폭염과 무더위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물과 그늘, 충분한 휴식 등 예방 수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응급 전문의인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소은 센터장과 함께 온열 질환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특히나 비가 왔다가 그치고 나면 그 기세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온열 질환이 우리 몸에 좀 심각한 질환이라고요? 네.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온열 질환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는 점인데요. 네. 특히 열사병의 경우에는 체온이 약 4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뇌나 심장 또는 콩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에 반미라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네. 이런 온열 질환에 좀 특히나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네, 폭염 속에서 야외에 장시간 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또는 야외 작업자들 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노인이나 소아,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을 만성적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위험할 수 있는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땀 배출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또 혈관 확장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갈증을 느꼈을 때 음료수를 섭취하는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의 경우에는 또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역시 증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빠르게 캐치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꼽아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고온에 노출됐을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뭘까요? 좀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이런 고온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쓰러질 것처럼 어지럽거나 또는 눈앞이 깜깜해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구역감이 든다거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팔이나 다리에 근육 경련이 동반되기도 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면서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땀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빨갛게 달아오르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체온이 매우 높고 맥박수가 매우 빨라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이렇게 불렀을 때 잘 반응하지 않으면서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119에 빠르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환자는 즉시 서늘하고 이렇게 차가운 환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보다는 단순히 울고 보채거나 또는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처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은 좀 이런 증상에 조금 더 예민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열 질환은 특히나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앞에서도 살짝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주시고 또 혹시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죠.
환자의 증상이 심하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자는 즉시 이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요. 실내 환경이나 에어컨이 가동되는 환경으로 옮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그 분무기 등을 이용해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목 뒤쪽에 충분하게 수분을 분무기로 분사를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선풍기나 부채를 이용해서 이 수분을 증발을 하면서 체온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있고 환자가 명확하게 삼킬 수 있다면 이온 음료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다만 여기서 절대 유의하셔야 할 내용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잘 삼키지 못할 경우에 일부러 물이나 이온 음료를 먹이게 되면 환자가 이 음식물을 흡입하게 되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또한 환자의 체온이 높다고 얼음물에 담그시거나 또는 욕조에 차가운 물을 담가서 환자를 담그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알려드립니다. 네, 특히나 뭐 질병이라는 게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대처보다는. 네. 뉴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힘들어 하실 텐데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관리법 알려주시죠. 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건 수분 섭취인데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주기적으로 수분 섭취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또는 알코올 음료수 같은 것들은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무더운 시간인 12시나 오후 3, 4시까지는 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꼭 착용하시고요. 의복은 가볍고 또 밝은 색깔의 옷을 입어서 체온을 잘 발산할 수 있는 의복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요즘 매일 폭염특보나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염특보나 경보가 울리는 날에는 이런 알람 등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서 노인이나 만성질환 환자들, 유소아를 동반한 보호자분들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열사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여름 나려면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경보 발령 시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김제와 남원, 임실, 순창에 내린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전북에는 전주와 정읍, 완주까지 7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다른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기준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날보다 배 이상 많은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고창군 심원면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송 당시 여성의 체온은 42도 정도로 현재 보건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고창군이 노후한 고창터미널을 철거하고 복합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남원시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50년 넘은 고창 공용버스 터미널. 고창군이 1,700여억 원을 들여 새 터미널 건립에 나섭니다. 군은 버스 승강장뿐 아니라 식당과 청년문화 공간, 소규모 컨벤션 등을 갖춘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고창읍 목화 예식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사이에 임시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청년 창업이 이뤄지고 기업들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11억 2천만 원을 투자해
포도와 딸기, 복숭아, 상추 등 8개 품목의 포장재 한 매당 520원에서 1,690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동출하 공동선별 농가이며 시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동상면 대하천 계곡 일원에서 동상계곡 물소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엔 대형 워터 슬라이드가 설치된 수영장이 운영되고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의 여파가 수도권 전세 시장으로 옮겨붙을 조짐입니다. 지금도 전세 매물이 귀한데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매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월세는 부담이 너무 커 고민입니다. 한 2개월 정도 알아봤는데 전세가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본가랑 가까운 데로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없어서 아예 지역구를 바꿔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송파구에 9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현재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인근 800세대짜리 아파트 역시 매물이 귀합니다. 시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물건 없는 지가 꽤 돼가지고요. 수요가 많아요, 지금. 여기 주변에 재건축 이주 단지들이 많고 전세 계약해진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다 보니까 세달 물건이 안 나와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천여 건으로 6개월 만에 1만 3천 건 넘게 줄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기본 전세 기간이 4년으로 늘었고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매수를 포기한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사실은 매수 포기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가세하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건 전월세 상승 혹은 불안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반기 예정된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약 40% 줄어든 공급 절벽 수준. 가을 이사철이 되면 수도권 전세 대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오르며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빵, 커피같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가공식품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했습니다. 전달인 5월 물가 상승률 1.9%보다 상승폭을 0.3%포인트 더 키웠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 가공식품 라면의 경우 이번에 6.9% 올라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또 빵은 6.4%, 커피는 12.4%, 햄, 베이컨류는 8.1% 올랐습니다. 전체 가공식품의 상승률도 4.6%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원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들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을 받는다고. 다른 먹거리 가운데서는 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과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은 7.4%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 16% 넘게 올라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축산물 가운데서는 달걀이 6% 오르며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농축수산물의 할인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도로 위 돌멩이나 이물질이 차 바닥과 부딪힐 때 종종 있죠. 만약 전기차라면 즉시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겉보기에 괜찮다고 방치하면 배터리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했다.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하부에 도로 위 이물질이 부딪히는 사고들. 삼성화재 분석 결과 배터리 손상의 90% 이상이 단독주행 중 무언가와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방지턱, 경계석, 맨홀 뚜껑 등도 잦은 원인이었지만 돌멩이나 낙하물 같은 불특정 돌출물이 최대 화근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스에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큰 충격이 가해지면 이 케이스는 물론 배터리까지 손상될 수 있는 겁니다. 케이스로 덮인 점이 유관 확인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합니다. 접수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갑작스럽게 시동이 안 걸렸다. 어제 퇴근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출근하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미세한 균열이라도 배터리에 습기가 차는 통로가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관 케이스가 손상이 되면 그냥 주행하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격이 의심되면 바로 점검받는 게 좋습니다. 제작사 대부분 점검은 무료입니다. 자차 보험에 들었다면 교체 비용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과제형이나 암기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됩니다. 필기시험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당 2개 이상의 수행평가가 진행되는 등 학생 부담이 지나치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에 교육부가 수행평가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이미 교육부는 2020학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제형 수행평가나 부담이 큰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이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와 평가 운영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던 조항을 일부 보완하기로 합의해 새 정부 1호 협치 법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추경안도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3% 룰은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막판에 이견이 조율됐습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당내 토론회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당 쇄신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인 사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식불명 상태라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수욕장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고 성범죄와 절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도심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인구 다양성 지수 증가율은 17% 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대전, 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8% 상승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북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0.049입니다. 인구 다양성 지수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 등의 다양성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결과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여러 집단의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함을 뜻합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 전주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는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습도 높은 더위에 강한 자외선까지 더해지니까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폭염특보는 날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익산과 부안의 아침 기온이 24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권은 완주와 남원의 아침 기온이 24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고요. 짙은 바다 안개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습한 폭염만 이어지는 마른 장마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져 노인과 영유아는 특히 더위병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예방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